자, 여러분 이어서 복습 강좌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이거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진도가 좀 바뀌었죠. 원래는 2, 3, 4였는데 1, 2, 3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선생님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배려해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제는 총 객관식 23문제 그리고 주관식 4문제 그래서 총 27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걱정이 대단히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배려해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1단원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영국 혁명과 산업혁명에서는 그 부분에서는요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준 그 서술형 답지 20문제 있죠. 그 중에서 마지막 18번부터 20번까지가 제국주의일 겁니다. 사단원일 거예요. 그거 빼버리고 1부터 17까지에서 서술형 문제가 몇 개? 4개가 그대로 출제되니까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느낌을 말씀드렸죠. 그거를 믿어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영국의 혁명과 산업혁명 부분은요 객관식 문제로 말미에 잠깐만요 보면은 15번부터 23번까지 약 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9문제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풀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무엇에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의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원인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전개 과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맞춰봐야 돼요. 그리고 청교도혁명에서 나온 권리청원과 명예혁명에서 나온 권리장전을 잘 구분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낸 건 아닌데 함정 하나 팠습니다. 어디 함정이냐면 산업혁명의 원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정을 하나 팠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함정을 피해 가셔야겠죠. 자, 여러분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된 걸 이야기합니다. 자, 산업혁명은 명예혁명 다음에 발생했죠. 청교도혁명 다음에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뭐예요? 명예혁명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시험을 잘 푸실 수 있으시리라고 선생님이 확신을 합니다. 자, 영국 혁명, 산업혁명의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권리 청원과 장전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산업혁명의 원인에 선생님이 함정을 하나 팠다. 그 함정을 잘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남은 미국의 독립과 발전 그리고 러시아의 근대화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워낙 투머치 토크고 시간이 너무 적어서 40분이 초과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미국의 독립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여러분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을까요? 그렇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제임스 1세가 즉위할 무렵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많은 청교도들이 어디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때부터 미국의 동쪽에 자, 그래 보면은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를 미국이라고 치면은 미국의 어디? 동쪽 지역의 몇 개의 주? 13개의 주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식민 지배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본의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거랑 완전히 딴판입니다. 영국은요, 말 붙이기를 좋아해요. 뭐 일제 태계대전 때 자기네들은 뭐 명예로운 고립을 했다, 뭐 스플렌디드 뭐 아이솔레이션인가 이런 걸 말하기도 했지만 이때의 영국의 정책은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건전한 방임주의.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식민지들이 알아서 해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다만 식민지에 대해서 영국 군대를 파견해서 그 치안을 유지해두는 정도만 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8세기는 뭐의 시대입니까? 절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절대주의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왕족끼리 다투는 겁니다. 왕조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토를 획득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하필 영국이 이 영국에 있는 이 중부 지역에 뭐 플로리다 반도랑 미시시피 강 유역에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문제에 직면합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식민지에 돈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솔직히 식민지를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식민지인들로부터 돈을 걷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건전한 방임주의를 버리고요. 조지 3세의 정력적인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식민지에 간섭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유롭게 살았던 방임에 가까운,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렸던 식민지인들에게 영국의 첫 과세라든지 이런 통제와 간섭은 엄청난 반발심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심했냐면 영국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데 조금 치사하게요. 처음에는 설탕에다 세금을 매기다가 두 번째로 가장 큰 반발을 일었던 게 인지세법입니다. 인지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시는 교과서 뭐로 만들었어요? 종이로 만들었죠. 곧 있으면 여러분 졸업하실 텐데 졸업 증서 뭐로 만듭니까? 종이로 만듭니다. 자, 이러한 종이에 심지어 우리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트럼프 카드도 뭘로 만들어요? 종이로 만들잖아요. 이런 종이에다가 세금을 왕창창 먹여버린 게 바로 인지세법입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느 날 10,000원짜리 책을 그냥 10,000원이면 샀는데 인지세법이 발효된 이후로는요, 책 가격이 얼마입니까?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2,000원이 뭐예요? 세금으로 먹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에 대한 반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영국이라는 나라는 의회 정치 전통 있는 나라가 아니냐? 의회는 뭐야?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서 토의하는 장소 아니냐? 근데 왜 우리 식민지인들은 대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니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만드는 법을 매기냐? 야, 대표 없는 곳에 뭐 없다? 세금 내지 않겠다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영국이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말하죠. 야, 식민지 본국이 식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선언법을 제정을 한 다음에요, 타운센트 법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세금을 매기는 거, 뭐 도자기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좋아했던 차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타운센트 법을 발효하니까 또 미국인들이 연락에 어떻게 합니까? 반발했겠죠.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찻세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인들은요, 프랑스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찻세마저도 폐지하기 위해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의 차를 가득 실은 배에 인디안 분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차를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영어로 하면 굉장히 재밌다고 했죠. 보스턴 차 사건 영어로 하면 뭡니까? 보스턴 티파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차를 마시고 싶으면요, 그 차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보스턴 바다에 빠지면 바닷물이 곧 찬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퍼지니까 영국에서는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스턴 항구를 봉쇄해버리고요, 미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자, 우리한테는 크림치즈로 유명한 법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는 필라델피아라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대륙회의를 엽니다. 야, 우리가 이런 저지르는데 어떻게 수습할까 하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식민지 민병대가 영국군이랑 드디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충돌이 렉싱턴 전투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투 명칭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내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다만 아실 거는 충돌했다. 식민지 민병대랑 영국군이랑 충돌했다. 그래서 렉싱턴 전투가 벌어지자 한 번 더 모입니다. 언제요? 76년에 한 번 모이겠죠? 더 모여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토머스 제퍼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독립하자, 독립을 확실히 하자 하면서 미국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상식이라는 책도 유행을 했고요, 버지니아에서는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하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죠.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이랑 싸우는 건 불보듯 뻔했지만 영국은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왕조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토를 뺏었고요, 다른 나라한테 미움을 엄청 많이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랑스, 네덜란드, 어디까지? 이탈리아, 잠깐만요,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까지 이 세 개의 나라가 우리 미국을 도와주면서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81년도에 벌어진 1781년도에 벌어진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다음에요, 자 83년도에 파리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립을 승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은 뭐 잘하는 나라다, 정치 잘하는 나라라고 했죠. 이 조약을 맺을 때요, 하나의 통합된 정부랑 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13번 조약을 맺었어요. 13개의 주랑요. 각자 맺은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divide and rule. 너희들 서로 분열해라. 이렇게 남깁니다. 이 분열을 수습해야지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유서 깊은 도시였던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요. 헌법을 만듭니다. 87년도에요. 그래서 3권 분립,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는 3권 분립과 연방제, 각 주마다 독립된 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연방제를 필두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요. 자, 1788년도에 정식으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하고요.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 과정이었고요. 독립한 다음에 그대로 역사가 전개되면 편하겠지만 미국은요, 한 발짝 더 높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뭘 겪습니까?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블 영화 좋아하시죠? 어떤 거가 있었어요? 자, 캡틴 아메리카 파랑 아이언맨 파랑 연락에 싸운 거. 그 영화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어벤져스 시빌 워였습니다. 여러분, 시빌 워는요, 마블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이 시빌 워는 뭐예요? 내전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시빌 워는 뭡니까? 바로 남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왜 남과 북이 싸웠을까? 바로 대립부터 이야기해봐야겠죠. 자, 미국은요, 이렇게 보듯이, 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북쪽 지역과요, 후에 영토를 넓혀간 남쪽 지역이요,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북쪽 지역은요, 링컨으로 대표가 됩니다. 링컨은요, 대표적인 연방주의자, 페더럴리스트였습니다. 연방주의는 뭡니까? 미국이 흩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부에서는요, 분립주의가 판을 칩니다. 우리 연방정부 용납하지 못한다. 각 주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라고 해서 연방주의와 분립주의로 조금 다투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산업의 차이였습니다. 자, 북부는요, 맨 처음 자리를 잡았고요.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부에는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선 반면에 남부에서는요, 대규모 면화 재배라든지 이런 대규모 대농장이 상당히 발달합니다. 넓은 토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산업의 차이가 더 많은 차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무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산업이 발달하려면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든 물건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손으로 뭘 매깁니까?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주장하고요. 남부는 여러분, 농업은 우리가 만든 대규모의 면화라든지 뭐 곡물들이 다른 나라에 싸게 팔려야겠죠. 그럼 다른 나라가 뭘 매기지 않아야 됩니까? 관세를 매기지 말아야지 싸게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래서 남부는 뭘 주장합니까? 관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 대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하는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 농업에서는 여러분 일이 고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노예가 필요하겠죠. 반면에 북부에서는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한 명 데리고 있으면요, 손이 많이 가요. 밥도 줘야 되지, 집도 챙겨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반면에 공장에서 요구하는 건 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진 노동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부에서 노동자 고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는 일이 힘들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망치겠죠. 그래서 남부에서는 노예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반면에 북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립은 남북 전쟁의 원인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 생기면 시험에 안 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특히나 노예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발하는데요. 하필 61년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연방주의자 북부 출신의 링컨이 되자 남부 지역이 왈카닥 독립을 해버립니다. 아메리카 연합을 만들어서 남과 북이 서로 대립이 극에 치달아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남북 전쟁 시빌 워가 되는 겁니다. 자, 북쪽을 이끌었던 링컨은요, 63년도에 벌어졌던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요. 이 전투를 계기점으로 해서 북부가 좀 더 우세해집니다. 특히나 남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요. 이를 계기로 완벽하게 북부가 남부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은 누가 이겼다?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해야겠죠. 우리가 19세기에 말하는 발전은요, 간단합니다. 뭐가 벌어지면 발전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발전인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넓은 대륙, 특히나 이 서쪽 지역에 금광이 많이 발달하면서요, 프론티어 운동이라고 해서요, 많은 수의 동부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서부 개척 프론티어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개척한 서쪽 지역에 발달된 산업화된 물건들을 팔려면 뭐가 발달해야 될까요? 이때는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잖아요. 기차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대륙 횡단철도가 건설되면서 이 유럽, 미국 대륙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도시들이 이쪽에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의 독립과 발전을 이야기해봤다면, 자, 이어서 불곰 국가 푸틴의 나라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러시아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였습니다. 언제요? 19세기요. 왜 후진적인 나라였냐면 중세 봉건 사회의 상징이었던 농노제, 그리고 다른 나라 프랑스, 영국에서는 혁명과 개혁으로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에 의한 공화제와 입헌 군주제가 나왔다면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차르가 지배하던 뭡니까? 전제적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는 많을지언정 산업혁명도 일어나지 않았고 농업이 그 국가의 기반이었던 굉장히 다소 후진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재밌는 나라입니다. 왜 재밌는 나라냐? 이 러시아에서 개혁이 일어나려면요, 꼭 전쟁에서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크림 전쟁인데요. 자, 여러분, 러시아는 알다시피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은 추워요, 따뜻해요, 여러분? 춥죠? 자, 러시아가요,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쪽에 있는 곳은요, 춥습니다.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겠죠. 항구가 얼단 말은 뭡니까? 러시아에서 만든 물건, 농산물 같은 걸 다른 나라로 팔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겨울이 되면 러시아는 여러분 표현을 빌리면 폭망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원했던 건 뭡니까? 겨울에도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원하는 게 러시아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부동항을 찾기 위해 위로 올라가진 않겠죠. 추우니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남하 정책이었고요. 특히나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리미아 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스만 투르크와 싸웠으나 간섭쟁이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을 하면서 크림 전쟁에서 집니다. 크림 전쟁에서 지니까 우리가 이만큼 후진적이고 낙후됐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 러시아는요, 개혁에 들어갑니다. 근대화 개혁으로 누가? 알렉산드르 2세가 러시아의 후진성의 상징이었던 농노제를 폐지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합니다. 군제도 개혁을 했고요. 또 지방의회, 제암스키 소보르라는 지방의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농노제가 해방되고 자영농이 만들어졌는데 이 자영농이요, 자신이 가진 보유지를요, 마음대로 못 팔았습니다. 미르 공동체라는 게 묶여 있어가지고요. 심지어 농노제가 해방되자 더 가난해진 농민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개혁이 성과를 보지 못하자 진짜 프랑스 인민들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 혁명과 개혁은요, 시민 계층이 주도가 됩니다. 시민 계층은 산업혁명의 결과 돈을 좀 만진 사람들, 부르주아가 중심이겠죠. 그런데 러시아는 워낙 오랫동안 후진적인 사회였습니다. 왜? 농노제 폐지가 언제였습니까? 무려 1861년에 폐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후진적이었죠.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못해요. 왜? 농업사회였으니까요. 그럼 누가 혁명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 바로 지식인들입니다. 러시아어로 인텔리겐치아라고 부르는 지식인들이 유럽을 갔다가 깨달은 겁니다. 자유롭고 민족적인 그런 공기를 흠뻑 마시고 러시아에 돌아와서 어떻게 민중부터 깨우치자. 우리는 러시아 인민들을 위한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민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러시아어로 하면 나로드니키라고 불러요. 이 나로드란 말이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농촌으로 내려가서요, 농민들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먹혀들까요? 수백 년을 농노로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차르의 지배를 받았어요.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요, 우리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배웠죠. 부가 러시아 접속사로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나로드가 뭐라고 했죠?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민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인민들은요, 이 나로드 니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국에 고발까지 합니다. 얘들 이상한 애들이다.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다란 절망감을 느낀 이 인민주의자들은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니힐리즘이라고 불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방법을 과격하게 바꿉니다. 우리가 인민들을 깨우칠 수 없다면 색다른 방법을 써보자. 아나키스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무정부주의가 등장을 해서요, 요인을 암살하거나 테러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누가?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전개가 되다가 19세기 말에, 자, 이렇게 영토가 큰 나라는요, 뭐를 개발하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느냐? 철도를 개발하면 산업혁명이 활발해집니다.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면서 러시아도 본격적으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김영사 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프랑스 해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근대화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는 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드렸던 힌트들 잘 기억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